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을 제안하신 대한민국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HBM의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면 제 자녀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HBM 칩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죠. 아, 그래요? 예.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칩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과자 업체하고 같이 만들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요 구조물이 TSV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요? 요즘 HBM의 여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의 성능이 요 TSV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게 이제 16층 막 이렇게 쌓을 때 전기를 HBM 반도체 1층하고 16층까지 골고루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가 다 60도다 그러면 1층이나 16층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을 환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조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만 달성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군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수율을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붙이는 장비 만드는 회사가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국내 업체인데요. 그래서 이게 TSV 하나만 중요한 게 이렇게 16개를 잘 쌓아야 되고, 요거 하나 잘못되면 추가로 또 TSV를 설치해서 전력을 보낸다든가 다양한 제어 기술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엔 2개 먹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쌓으면 그만큼 손해가 될 거고 구조도 좀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단층짜리 건물 지을 때하고 16층 지을 때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고요. 단층일 때보다 엘리베이터도 잘 설치해야 되고 수압도 좋아야 되고 그중에 전력을 잘 공급하고 열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데 이 TS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맛있네요. 많이 드시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먹으면 국내 반도체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오르고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이 좋아지고 좋습니다. 좋죠. 예. 근데 그거를 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까지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옆으로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높이고 성능을 높이자 이러는 건데 이게 줄어들어서 1나노미터까지 가면 원자 단위까지 가니까 전자공학이 아니라 원자공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보면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그래서 확률적인 거예요. 디지털이 0101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 한계에 오겠다. 이거보다 작게 만들기 어렵겠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시작될 때였어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다. 또 한 2000년대 됐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카메라로 엄청 찍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늘 수밖에 없다. 근데 무의 법칙 때문에 안 되니까 무의 법칙은 2차원적인 방법이거든요. 3차원적으로 가자. 쌓는 거죠. 윤수일이 아파트라는 노래도 있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 있지 않나요? 아파트 공화국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럼 쌓자. 그렇고 이제 상품화되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HBM으로 시작된 건 2010년도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개발하게 됐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 나오고 거의 10년 넘게 지나서 쌓자라는 거는 이제 96년도에 지금까지 연구했으니까 한 30년 된 거고요.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부터 적용할 기회가 와서 AMD, 엔비디아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했고 2015년, 16년 되면서 AI 알파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또 이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AI도 알고 보니 그다음 메모리더라.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연구해서 지금 이제 HBM3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쌓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거나 기술을 연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 제로는 없는데요. 카이스트에서 HBM을 연구하고 쌓는 거 연구하는 연구실은 저희 연구실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가 보면 일단 메모리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메모리는 우리나라 강국이니까 우리나라 아닌 나라에서의 과학자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토종 과학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자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연구비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연구실도 운영하고 학생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메모리 쌓는 게 대단하라는 발상을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연구비가 없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걸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연구비 없어도 하자 이래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좋은 점은 남도 아무도 안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항상 세계 최고니까 발상을 최고로 마음껏 했죠. 그런 게 AI를 만나면서 특히 생성인공지능이 나면서 폭발해버린 그런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시절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뭐 4메가 디램이었나요? 그걸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막 정말 9시 뉴스에 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이렇게 얼굴 뵈면 30대 같으신데 4메가 얘기하는 거는 80년대 초반이고요. 아우,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좀 재밌게 했을 걸 그랬습니다. 그 메모리에 대해서 한동안은 국내 언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느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고부가 가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한국은 메모리만 그렇게 팠나요? 메모리가 값싼 제품이었어요. 왜 값싸냐라고 보면 표준화를 시켜서 인텔이 CPU를 만들어서 세계를 리드하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부품은 다 자기네가 하기 귀찮거나 어려우니까 싼 공급 업체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 회사들을 경쟁을 시켜서 가장 값싼 제품을 쓰는 거죠. 아주 그 공장 굴릴 만큼만 운영할 수 있게. 그래도 이제 메모리를 함으로써 그래도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잘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CPU, GPU는 못했단 말이죠. 근데 AI가 되면서 알고 보니까 CPU, GPU보다 메모리가 더 가치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학 자체가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하게 돼 있고 메모리의 성능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젠슨 황이나 리자수나 다 요즘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그분도 AI에 관심 많죠. AI 하려는 분들은 다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많이 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뭐 전 세계 1등 기업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주식 가치가 아마 총액이 1등일 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밸류가 거기 GPU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측면이고요. 그걸 피해 가려고 뭐 쿼드 퀀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잘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GPU와 CPU 기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HBM 자체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쪽에선 이렇게 침범하고 이쪽에선 이렇게 침범한 거네요?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10년 후에 살아남느냐 본격적인 전쟁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협력업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아니죠. 협력업체처럼 해 올려 그랬죠. 그런데 AI가 그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HBM의 공급이 딸리니까 아무리 GPU를 엔비디아에서 많이 만들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설계는 마음대로 하겠죠. GPU 생산량은 TSMC에서 협력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붙는 HBM이 공급이 안 되면 제품을 못 내놓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면요. 그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그래픽카드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 그래픽카드가 AI에 쓰이고 있는 건데 지금 AI 칩을 엔비디아도 만들고 AMD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글도 TPU지만 GPU 계열입니다. 그 제품들이 메모리가 없으면 아예 의미가 없나요? 네. 메모리가 안 꼬고 겉에 둘러싸인 게 이제 GPU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왜냐면 저희 90년대 데스크탑 나오면서 막 조립하고 그러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래픽카드 따로 샀고 그다음에 CPU 처음엔 인텔 칩 나중에는 AMD 칩 사서 꼈고요. 메모리 뭐 이번 거는 몇 메가 껴야지 뭐 그다음에 하드 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텔이나 IBM이 표준화 시킨 거죠. 프로세서는 인텔 거 쓰고 그래프 좀 도와주는데 GPU 보드 꽂아. 그다음 메모리 더 쓰려면 뭐 메모리 카드 꼽아 옵셔널하게 선택을 한 거죠. 주도권은 인텔이 갖고.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주도권이 GPU한테 넘어갔어요. 그랬죠. 그래서 GPU가 제일 비싸고 AI 컴퓨터의 중심에는 GPU가 있고 그 끄트머리에 CPU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텔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CPU랑 메모리는 절대 안 붙었었는데 따로 꼽았죠. 근데 GPU는 붙어 있는가요, 아예? GPU하고 HBM하고요. 예.
아예 붙어 있죠. 옵셔널하게 꼽으면 꼭 꼽는 장치에서 생기는 신호 손실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옵셔널한 게 아니라 아예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걸 패키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가까이 붙을수록 더 좋고요. 연결하는 통로의 개수가 AI 퀄리티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소켓처럼 붙고 꽂히고 하는 이 옵션이 아니라 미래에는 HBM 주변에 GPU가 붙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 무식한 얘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굉장히 우리 중요한 공대생끼리 의미라고. 만나는 거는 괜찮은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 매일마다 휴대폰을 선에 꼽아서 충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 차에 타거나 그러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저는 신호 손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신호 손실이 있죠. 왜냐면 전자파로 가야 되니까 안테나로. 만약에 블루투스로 이제 음악을 틀면 라디오에서 켜주잖아요. 그건 선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보통 신호가 10,000배에서 1,000,000만큼 줄어들어요. 10,000분의 1로 준다고요? 네, 왜냐면 전자기학적으로 선이 없이 가면 전압이 거리가 떨어지는 거에 제곱하는 만큼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전파로 받으려면 엄청 큰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HBM과 GPU 사이에 선이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신호 감쇄가 있으면 증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전력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을 줘요. 그 증폭하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챗GPT 할 때 단어가 천천히 나오게 되죠. 그 전부 딜레이가 걸리게 되는군요. 그걸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그럽니다. 아, 레이턴시가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레이턴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어떤 거는 질문하자마자 그림을 쫙 그려오는데 어떤 데는 뭐 5분, 10분 걸리면 그게 레이턴시 차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턴시를 누가 결정하냐면 메모리 HBM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몇 명을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철학이 뭐냐면 메모리 변방을 주인으로 만들자. 부르는 게 값인 제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세계를 주도해보자. AI가 되면서 다 바뀐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알고리즘도 바뀌고 컴퓨터 구조도 바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메모리 중심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돼보자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 30년 동안의 연구가 2020년대 와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네요. 빛을 발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요즘 이제 목련이 피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걸로 피우고 싶어서 HBM을 계속 혁신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고요. HBM8, 지금 HBM4가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8까지 로드맵도 정하고 그다음에 HBM의 형제쯤 되는 HBF라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들지는 않지만 로드맵을 세우고 이런 컴퓨터 반도체가 됐을 때 AI 시대에 얼마나 뭐가 좋아지느냐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 뿌듯하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희가 하는 연구가 바로 이제 산업과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게 바로 인터넷 뉴스거리가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톱 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입니까? HBM은 그렇습니다. HBM은 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거기 3개를 이제 1등 그룹이라고 치고요. 2등 그룹 중에 1등 그룹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 기업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D램 기업, 뭐 낸드 플래시 기업이 있는데 아마 지금쯤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10년 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4, 5, 6, 7, 8 계속 우리가 개발해서 격차를 두면 커스터머들이 중국산 쓰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16층인데 4, 5, 6 가면 그 층수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정말 이과 맞으시네요. 왜요?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요? 질문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우리 거 친구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고도 제한이 뭐 공항 근처에 있잖아요. 지나가는 비행기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반도체 뒤에 냉각 장치를 붙여야 됩니다. 너무 고도가 높아지면 냉각 장치를 설치할 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16층짜리나 최대감 24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타운처럼 타운화하자. AI가 발전하면서 용량도 커져야 되고 속도도 높아져야 되는데 아파트 타운으로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평수별로 다르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양화하는 그런 아키텍트를 저희는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도 제한 때문에 맨 뒤에 냉각 장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걸 고도 제한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쏙쏙 되네요. 되게 건축하고 비슷합니다. 건축에서는 사람의 이동,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이 있거나 고급 건물일수록 우리는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 이동을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10층짜리 건물 계단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 반도체도 비슷해요. 반도체는 사람이 아니라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그 메모리고요. 어디 가서 뭐 밥 먹는 게 일종의 뭐 계산이 GPU가 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편리하게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고급 엘리베이터는 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능이 떨어진 엘리베이터는 흔들흔들하고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옆 엘리베이터하고 소음도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지금 HBM 설계할 때 전자가 다닐 때 어지럽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이동하게 설계하는 거라서 거의 건축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건축하고 똑같다니까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HBM이든 뭐 할 때 도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디다가 학교를 놓고 어디다 병원을 놓고 왜 세종대로는 맨 앞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넓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게 공학적인 게 아마 함축돼 있을 겁니다. 메모리도 배치에 따라서 어디에 메모리를 많이 쓰느냐. 직장은 또 강남에 있다. 그럼 이 기차를 연결한다. 이런 다 컨셉이 되게 비슷합니다. 아파트 한 동으로 봐도 통하는 면이 있고 도시 구조로 봐도 통하는 면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를 메모리 중심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 설계도 하고 뭐 회로도 설계하고 주차장 설계도 하고 다 하지만 전체 컨셉을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아보자. 인류 역사에서 우리 한국이 메모리가 중요해지면서 생긴 현상이고 AI가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라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최선진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습득하고 그거에 개량형을 내는 그걸 정말 잘하는 나라였는데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예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저는 역사학자나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한글 창제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겠죠. 뭐 알파벳도 있고 중국 문자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쓰는 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씀으로써 이 국가가 보존이 되고 우리 문화가 보존이 되고 K컬처나 이런 것도 다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창작품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거북선인데 거북선이 보면은 아마 거기가 철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해상전에서 올라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한글 창제되는 시대 또 임진왜란 시대가 다 시대 배경은 다르지만 AI 시대 메모리 HBM이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이상 남의 거를 받아들여서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그거의 스타트는 AI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게 근데 해주셔서. 제가 이제 너무 꿈꾸듯이 이러는데 꿈이 있어야 뭐 해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 가서도 기술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잘하고 저는 이런 꿈을 전파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모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모든 분야의 최핵심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전자제품 중에 메모리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무슨 세탁기에도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그동안의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기술을 좀 낮춰보자라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 같고 최근에 터보 퀀트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좋은 기술이고 메모리 기술을 위협할 만한 그런 기술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터보라는 게 강력한 가속기라는 엔진 얘기고요. 퀀트라는 게 퀀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퀀타라고 하는 건 양자화한다는 건데 인공지능 내에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하고 주면 전 세계 기상도를 다 읽어들여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언어로 일단 해석을 합니다. 일종의 암호책 같습니다. 그거를 KV 캐시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핵심적인 페이지를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오늘 날씨는 뭐 10도고 동남풍이 풀고 뭐 개나리가 핍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건데요. 현재 인공지능은 반드시 그 KV 캐시를 생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KV 캐시의 크기가 입력 문장의 길이에 비례하거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엄청난 분량을 갖고 와서 그 전체를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찾아온 답이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암호를 풀면 제곱에 비례하는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 용량이 뭐 수백 기가바이트가 돼요, 요즘. 그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 못하면 AI 서비스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엔트로픽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줄 서서 HBM, HBF 메모리 달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인데 젠슨 황이든 리자 수든 GPU가 세계 1등 기업인데 메모리 달라고 한국에 비행기까지 와서 공장까지 가고 표정이 안 좋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왜 왔나 했더니 와야 됐었군요. 근데 젠슨 황이 시간은 안 되니까 GTS에서 회장님이 오시면 팔에다가 기부스에다가 사인하고 그다음에 연단에 올라가서 뭐 삼성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게 저는 왜 그렇게 하나 했거든요. 지금 공급량 자체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공급량이 제 생각에 그분들 암산으로는 HBM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게 앞으로 10년 로드맵에 1000배는 필요하다고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일론 머스크도 알게 된 거예요. 우주하고 국방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하려니까 메모리. 그래서 직접 메모리 공장 짓겠다고 얼마 전에 테라팹을 발표했는데 다 그런 맥락에서 AI 기업이든 GPU 기업이든 할 수 있는 게 KV 캐시 사이즈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는 게 보통은 뭐 소수점 16개, 32개까지 표현하던 거를 그냥 디지털 3빛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빛이면 2의 3승이면 1에서 8까지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데이터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압축하는 대신에 그 꼬리 부분 데이터는 좀 날리자 이거네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에 간단한 LLM에다가 3빌리언짜리 모델의 컨텍스트 사이즈 뭐 8K인가 이런 거 했더니 웬만큼 동작하더라 하는 아카데믹 리서치 페이퍼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연구 결과는 평가합니다. 메모리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걸 줄이려는 기술도 중요한데 상당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한. 그다음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우리가 다 개발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메모리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결론에 들어왔습니다. 터보 퀀터를 해도 메모리가 중요한 거네요. 해도 효과가 과장돼 있을 것이다. 긴 테일을 없앴잖아요. 3.14라면 3.14, 1592, 654인데 빼면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상상에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 내 사진을 뭐 동영상 만들어 달라는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뭐 점이 있다든가 머리가 뭐 지금 다 빠졌는데 다 있는 얼굴로 그린다든가 그런 오차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제가 뭘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할 때는 뭐 그 정도 오차가 나와도 별 상관없지만 AI로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오차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나 AI가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네. 이거는 훨씬 또 리스크 요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당장의 반도체 메모리의 필요성의 증가의 커브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사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거 주식은 또 다른 뭐 전쟁도 있고 고도의 심리 게임이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속되려면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데 수십 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비기술적인 장벽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단 전 세계 마이크론, SK, 삼성 이 세 개 회사 중에 당연히 심정적으로 저희는 SK와 삼성을 응원합니다만 두 회사 중에 누가 우위에 있습니까? 둘 다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저는 두 회사 중에 누가 잘할 것인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경영적인 판단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영원한 1등은 없다. 언제든지 한 세대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제가 TSV 얘기도 했잖아요. 딱 그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훨씬 더 고급 제품, 고성능 제품, 비싼 제품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영적인 판단, 문화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엎치락뒤치락이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더 응원하세요? 전 둘 다. 왜냐면 저희 졸업생들이 예. 다 반반씩 가 있고 양쪽에 가 있겠군요. 또 일부는 또 엔비디아에 가 있고.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인가요? 네네. 메모리가 다들 못해서 안 한다기보단 이 거대한 산업에 뛰어든다고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안 해온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테라팹은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높이 평가하는 게 일단 테슬라 자동차도 말한 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스타링크인가요? 그런 세계를 열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근데 한 10년은 최소한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 왜냐면 인력도 뽑아야 되고 공장도 설치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파운더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패키징도 그렇고 단숨에 쫓아오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10년, 30년 스케일로 보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원히 메모리에서 또는 전 세계 1등 반도체 기업 또는 주가 총액 1등 기업이 되느냐. 그건 우리의 노력과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되는데 잠시만 우리가 졸면 딴 생각하면 언제든지 뒤쫓아올 수 있는 아주 전 세계 모든 패권과 권력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중국에서 나온 AI 중에 딥시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딥시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은 메모리 칩 같은 GPU로도 우리 성능이 더 뛰어나다. 우리는 좀 덜 쓴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얘기인가요? 작년 초에 딥시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잘 써서 GPU 낮은 그레이드 HBM 안 쓰고도 AI 학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수학적인 기법이 완전히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던 거를 모아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픈 소스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서 미국 오픈 AI 주도의 시장에 조금 파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LLM 정도 말 조금 쓰는 건데 이제 에이전틱 AI가 돼서 멀티모달이다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너무 요약해주고 엄청 용량이 큰 쪽으로 감으로써 그 빛이 좀 바랜 거죠. GPU와 HBM 없이는 도저히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돼서 수학적인 그런 노력 그런 게 터보 퀀타하고 비슷합니다. 가치는 있지만 큰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긴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했던 것처럼 대세에 영향이 있다면 지금쯤 누구나 딥시크를 쓰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 예. 못하다는 거죠. 예, 예. 요새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HBM하고 비슷한데 HB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죠? HBM은 D램을 쌓은 거예요. 빨리 읽고 빨리 쓰는 대신에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사진 같은 거 기록하고 좀 오래 대용량 메모리 쓰는 칩이 있어요. 그거를 또 쌓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SK하이닉스, 삼성,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샌디스크 주식이 올랐습니까? 아직도 거기 투자 안 하셨어요. 엄청 올랐던데. 네. 샌디스크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샌디스크가 메모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능가한다는 걸 작년에 알아버린 거예요. 샌디스크의 장점은 미국 회사니까 바로 붙어있는 길거리 하나 아마 센토마스 길만 넘어가면 엔비디아 있으니까 바로 협력할 수 있죠. 뭐 중간중간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좀 너무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BM 안 쓰고 낸드만 갖고 한번 KV 캐시 아까 얘기한 걸 저장해보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ICMS라고 부릅니다. ICMS.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용량을 더 키우자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러려면 낸드를 또 쌓자. 16개 쌓으면 밀도가 16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게 작년 가을이에요. 그때가 바로 KV 캐시 사이즈가 확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점. 제미나이가 AI로 그림을 그려주고 엔트로피 클라우드가 막 PPT도 만들어주고 막 데이터 분석도 하고 컨텍 사이즈가 막 늘어가고 사용자가 늘어가면서 HBM 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HBF가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0년쯤 후에는 HBM보다 HBF의 판매 액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그 GPU랑 붙을 때 성능 차이는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HBF가 용량은 커요. 근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D램보다 느리죠. 근데 이제 그 속도 느린 것도 가상적으로 안 느리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거를 미리 메모리로 읽어드린 다음에 보낸다든가. 근데 이제 더 큰 곤란한 점은 낸드는 읽는 거는 숫자의 제한이 별로 없는데 쓰는 횟수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오래 쓰면 지워지거나 그럴 겁니다. 가끔 데이터를 교체하는 용도로가 HBF로 쓰이고 HBM은 뭐 수시로 쓰고 하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워크로드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을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쓰도록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메모리를 둘 다 들고 있어야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는 HBM으로 보내고 어떤 정보는 HBF로 보내고 이걸 그럼 이 가운데서 이걸 또 컨트롤하는 칩이 중요해지겠네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걸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게 네네. 이제 HBM에 넣느냐, HBF에 넣느냐, GPU에 넣느냐 이런 또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요. 제 주장은 HBM에 넣자라고 해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교통 정리하는 칩을 HBM에 또 넣어야 되는군요. 1층에다가 넣습니다, 보통. 아유. 이거 엄청 어려운 거네요. 아니,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고 대화가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제가요? 저 우리 과 꼴등인데요. 공부하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는 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 설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주 필요한 건 가까이 놓고 가끔 필요한 거는 좀 멀리 놓고 올 때 빠른 속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 좁으면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 길이 넓으면 고속버스 타고 오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통망 설치 전문하는 회사가 누구냐면 브로드컴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브로드컴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느라고 뭐 어떤 회사가 있구나, 이게 회사가 있구나 다 보지만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HBM, GPU 간에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레이턴시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보내면 구리로 보내요. 그 구리는 저항이 있으니까 가끔 자동차 바퀴 마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보내자라는 게 또 등장을 해서 요즘 포토닉스 쪽 기업들이 주목을 받죠. 그건 어떤 회사인가요? 엔비디아가 흡수한 회사는 인피니밴드라는 건데요. 주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이제 광통신 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아나운서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런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유명한 회사들 뭘로 유명한가 했더니 다 이 각자 맡고 있는 독점적 기술들이 있네요. 호르무즈 해협처럼 병목을 하나씩 잡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기술들. 여기 지나가려면 날 써야 돼.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씩 있군요. 네. 대단합니다. HBF는 상용화가 혹시 됩니까? 아마 2027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28년이면 첫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업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AMD나 구글 TPU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첫 제품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그 기업들이 HBF에 관심 갖는 이유는 HBM 대신에 HBF를 쓰고 싶어 해요. HBM을 쓰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가 봐요. 근데 HBF를 쓰면 샌디스크가 하고 일할 수도 있고 마이크론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부질없을 거라는 제 생각이고 HBM과 HBF가 같이 있는 게 최고의 성능을 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리하죠. 두 회사 다 HBM, HBF 다 할 수 있어요. SK도 낸드도 있나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HBM 했을 때 이 스태킹하고 이런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다고. 그 스태킹 패킹 기술이야 지금 현재 세계 인류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2015년에 알파고가 나와서 제일 처음에 앞장서간 건 구글이었는데 네. 왜 구글이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AI에서 그렇게 앞장서지 못하는 건가요? AI의 미래로 보면 구글이 가장 강력한 회사라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 상당히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버티컬 스택이라고 그러는데요. GPU, TPU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델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구글은 B2C에 좀 초점을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도록 만드는 거죠. 개인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구글이잖아요.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맵이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구글은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멀티모델 데이터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B2C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글이 모자란 거 딱 하나가 메모리가 없다라는 게.
결국은 그 모든 회사들이 메모리에서 다 문제고 그래서 다 우리나라 와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메모리를 하니까 자꾸 거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 특히 멀티모달이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KV 캐시 사이즈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구글은 마음이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안드로이드가 있고 자기네 생태계가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니까 한 발짝 한 발자국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보는군요. 예. 근데 저희 졸업생들이 메모리 구글 TPU 팀에 많이 가 있어요. 자꾸 저희 졸업생들을 뽑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알고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각오는 하고 있는 거군요. HBM 관련해 대규모 뭐 투자는 없더라도 아마 물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사실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 수준이었다면 이제 진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리즈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리즈닝. 리즈닝? 이유인가요? 논리, 이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줬어요. 지금은 AI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그러면 뭐 이 사람 평소에 토요일날 어디 가지? 골프 치러 가나?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간다 이러면 대성 유성 CC의 날씨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평소 때 주말에는 뭐 하지? 뭘 좋아하지? AI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 영화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개인화 작업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기록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혼자 일 안 하고 여러 에이전트들이 AI가 협동해서 답을 주는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표현하면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구글하고 세일즈포스가 발표한 A2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거 어느 정도로 가능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미래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제가 있고 저를 똑 닮은 AI 에이전트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클라이언트 AI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저는 걔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이전트가 모든 걸 세상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뒤에 쇼핑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뭐 보고서 에이전트, 수백 개의 종류의 에이전트를 컨트랙트를 맺어서 제가 필요한 일을 서브 에이전트한테 시켜갖고 답을 전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월 10만 원을 내느냐 100만 원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핸드폰에 어플 깔듯이 다양한 에이전트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CEO가 돼서 수백 명 아주 스마트한 인력을 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끼리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장이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에이전트한테 몇 시에 무슨 회의 주제로 열어 그러면 각 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주제로 해서 회의록을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해서 그날 회의를 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표준화하는 게 A2A라는 겁니다.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AI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AI끼리 프로토콜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 됩니다. 서로 통신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얘기가 돼야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클라우드는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PC에 들어가서 어느 파일은 마음대로 자기가 조작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죠. 자료를 긁어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드웨어에 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또 표준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거를 MCP라고 그럽니다.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여기도 컨텍스트가 들어가죠. 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리드하는 회사가 엔트로픽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요즘 힘을 발휘하죠. 시장을 장악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에이전틱 AI 하나가 클라이언트 에이전틱에 내 일을 모든 거를 내 대신에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방식인데 그런 연합체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국내 이제 AI 업체들도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에이전트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꾸밀 거냐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서브 에이전트로 활동할 거냐. 제가 사실 에이전틱 AI를 어제 배웠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는 오류가 났고 나머지는 또 됐고 했는데 어쨌건 자는 동안에 얘들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는 게 두 가지 현상인데 제가
보니까 AI를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동시에 돌리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의 속도는 훨씬 늘었어요. 여러 개 동시에 돌려놓고 잠시 딴 일 하다가 와보면 다 결과가 나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AI가 자료 조사를 해줘요. 몇 분 만에. 제가 그거 읽고 이해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나한테 생기다. 병목 현상은 인간한테 생기는군요. 인간의 돈과 인간의 인식의 기억력에서 제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그 자료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장만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사장도 필요 없겠네요. 그냥 AI끼리 일 다 하고 투자자만 남아있겠네요. 먼 미래에는 노동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가상세계에서는 AI가 다 하니까 플래닝하고 계획 세우고 평가하는 디렉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AI 써서 효용성을 높이는데 AI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신입 인력들은 일을 배울 기회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상당히 사회적인 변혁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점에서요. 지금 매니저만 남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10년, 20년이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매니저들도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그때 10년, 2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매니저도 또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아예 대체를 하겠군요. 지금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AI 발전의 단계로 가다 보면 메모리가 충분하고 전기가 충분하고 돈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세 개의 조건이 또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보면 알고리즘 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와, 그럼 이제 그 정도의 경력이 없이 매니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으로 길러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고요. 또 부모님이 정말 지원을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석박사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보다 10년을 또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대고 어느 기관이 그걸 해줄 것이냐. 지금도요. 반도체 기업이 대학 졸업하고 가잖아요. 한 3년은 그냥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예,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툴이나 장비 배워야 되고 이론 배워야 되고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 10년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자. 월급 주면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반도체는 워낙 돈 많이 버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산업 체계에서 그게 가능할까? 문학, 예술, 철학 이런 데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소설이 더 안 나온다든가 역사책이 더 안 나온다든가 인문학적인 고갈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 또 좀 슬픕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고요.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지능이 높아진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AI가 만약에 발전을 하면 그래도 인간이 몸 쓰는 일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지컬 AI가 나오고 얘들이 무슨 뭐 백덤블링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것도 그런 피지컬 AI가 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피지컬 AI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덤블링 하거나 춤추거나 그건 정해진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춤만 추고 덤블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뇌는 AI가 사람이 말하고 사고하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학습해갖고 기억력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는데 1차적으로 인간이 생각보다 입력이 너무나 데이터가 많습니다. 카메라 한 100대 달아야 인간의 눈과 이 센서를 다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V 캐시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그게 엄청 큽니다.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글은 보고서는 이미지로만 내면 되지만 인간을 대체한 로봇은 사람처럼 팔다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 역시 또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이 근육을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터가 그걸 대체하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바늘에 실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 정밀 모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점이 있고 배터리를 많이 써서 배터리 교체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더 큰 어려운 점은 인간과 로봇가 같이 살 때 만약에 AI가 해킹 당하거나 AI가 치매가 걸려서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 그때 생기는 사고의 보험료는 누가 낼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안전에 대한 담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은 그 로봇은 좀
스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봇에 필요한 모델 자체 개발이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인프라도 더 필요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좀 정형화된 일, 주로 무기 체계나 뭐 공장이나 이런 쪽에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기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거나 이런 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신 세계를 AI로 대체하는 것도 두려운데 만약에 육체적인 모든 거를 AI로 대체한다면 정말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살 필요도 없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인간의 최대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의 눈에서는요, 항상 무슨 기술이 올 때, 아유, 저 기술이 그래도 우리가 쓸 만큼 일반화 되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점프해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AI 2027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2027년에 AGI가 도입이 될 거다! 라는 예상을 했어요. 이게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능한가가 궁금하고 정말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각 분야에서의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건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하나의 AI가 전 영역에서 잘하는 거는 전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AG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만 AGI의 달성 여부는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이 메모리군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메모리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같이 생각하는 건데 어쨌거나 저도 실수가 있고 틀릴 수 있지 않아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AGI는 멋있게 말하지만 메모리가 결정한다. 모든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바둑도 잘하고 증거 분석도 가장 잘하고 육체적인 거 떼놓고라도 그걸 AGI라고 그러는데 기억력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AGI가 개발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ASI를 만든다면서요? 이건 뭔가요?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은 ASI는 이제 인간이 배제되는 상태 아닌가. AGI쯤 되면 그래도 인간한테 허락받고 뭐 하는데 ASI가 되면 알아서 다 하지 않겠나. 뭐 그때쯤 되면 피지컬 AI하고도 결합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태를 제 기준에서는 이제 ASI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과도한 개발 경쟁을 붙다가 결국엔 인류가 멸망하는 길로 가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2030년 중반이 되면 이 생물학적 무기를 AI가 다 오픈해버려서 인류가 많이 없어지고 2040년쯤 되면 AI가 자기를 스스로 복제해서 우주로 내보내고 탐험하고 그런다는 SF 스토리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현실적일까요? 제가 그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식을 이제 한둘 정도 낳고 DNA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면 인구가 줄 텐데 AI는 자기 복제가 쉬워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돼요. 자기 자식도 DNA를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보다 더 머리 좋은 애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카피 페이스트의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100만 명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는 죽지가 않아요. 메모리 속에 그냥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 인간이 지는 게임 같습니다. 결국은 AI의 약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도 지들이 만들겠죠 뭐. 그래서 저는 전기를 뽑아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헌법 1조가 AI의 전기 공급 권한은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바꿔야 되지 그런 않냐. 조항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발전소 문지기는 인간이 끝까지 지키는 걸로. 메모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안 될까요? 자꾸 니네 그러면 메모리 안 줘? 이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자꾸 우리가 영화처럼 얘기하는데요. 인간하고 공평하게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리 용량을 몇 바이트로 제한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아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 막 공정하게 하려면 저를 닮은 클라이언트 AI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가능성은 제 머리의 메모리 용량이 한 1GB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잊어버리는데 얘네도 1GB로 하자. 그리고 저는 어차피 100년이면 죽으니까 얘네도 100년 후에 그 메모리가 스스로 파괴하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과학자로가 아니라 공학자로서 상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는 표현하지만 뭐가 핵심인 거는 이제 거기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 시대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다음으로 국제 패권을 차지하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서로 견제하는 방법이 이제 우라늄의 통제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쯤 되는 것 같고요. 핵실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기를 뽑아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로 진심을 갖고 규제를 할 건가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핵무기가 위험하긴 하지만 규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CO2 규제 못하는 거 보면 결국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굉장히 국영수에 집중돼서 학원을 다니고 빡빡하게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이래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대부분 교육은 AI한테 필패하는 교육 같습니다. AI가 더 잘 푸는 문제를 유치원 때부터 외우고 배우고 모든 정신의 에너지와 육체 에너지 거기다 쏟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불행하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요. 그게 다 대학교 입학 시험 때문에 생기고 우리가 또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맞으면서 교육과 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AI 문맹으로 전 국민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럼 카이스트 교수로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성격 좋은 애, 달리기 잘하는 학생. 아니 교수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입학시험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한테 지도받겠다는 학생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저는 선착순으로 뽑았어요. 어떤 교수님은 성적순으로 뽑았어요. 우리 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배운 게 현장하고 또 갭이 크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용하느냐,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과학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협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현도 잘해야 되고, 눈도 잘 마주쳐야 되고, 저하고 감정 소통도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연구도 또 잘해요. 그래서 또 기업에 가서도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게 조금 도움되지만 원천적인 경쟁력은 창의성, 감정적인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무서움에 떨지 않고 벽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 꼭 그게 학교 교육에서 잘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훈련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그동안 수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랑은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중에 유일하게 남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수학인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미래의 인재는 지덕체를 가지고 있고 AI를 잘 활용해서 목적한 바를 매니징하는 사람인데요. 굳이 어떤 과학자가 AI를 제어하고 싶다면 아까 전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AI는 수학 덩어리고 메모리도 수학 덩어리예요. 그런 면에서 AI한테 자기 말을 듣게 하거나 성격 개조를 하는 방법이 아직도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수학도 AI가 하니까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AI에 견줄 수 있는 공학자로서의 능력은 논리력인데 논리력은 수학을 통해서 배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학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면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을 토론을 통해서 개념을 얘기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얘기하는 수학, 그것이 이제 머리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 또는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수학, 답 맞히는 수학은 오히려 수학 능력을 퇴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수학 형태는 답 맞히는 수학이지 않습니까?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수학이 중요한 시대면 문과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학해야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문과생도? 예, 그래서 뭐 제가 교육부 장관은 아닙니다만 한다면 고3 때까지는 다 수의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성적을 떠나서 미분 방정식 확률 통계 개념적으로 문제풀이가 아니고 즐기면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저는 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플래닝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다 논리 수학이거든요. 그런 걸 정할 때 수학을 써서 미분해서 기울기가 제로인 점을 찾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건 도구인 측면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이건 괜찮나요? 안 괜찮죠. 그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는 게 가장 최우수 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요즘은 공부가 30대에서 60대까지 끊임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대 가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다 그래서 최우수 인력이 간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건 다행인데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거기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의대로 간다는 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너무 한 분야로 쏠려서 우리의 문화적인 다양성, 가치관의 다양성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그 과학기술의 최첨단에서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1년에 100억씩 버셔야 돼요. 저는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아니요, 교수님이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수님을 보고 나도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돈 100억이 있으면 돈 쓰느라고 연구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쓰는 거에 별로 재미가 없고 저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에 더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업에 가잖아요.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을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GPU 회사를 만들었다. 이러면 저는 조단위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와서 반도체나 AI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러면 우수 인재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의 사다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공계 우수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의 최고 인재들만큼 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스탁옵션 제도라든가 창업을 했을 때 보상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에서 잘하는 엔지니어들은 100억, 1000억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졸업생들이 아니면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젊음을 불태우는 학생들이 그만한 보상과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후배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래야 메모리 중심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요. 저희 지식인 초대석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대가들의 실패 스토리. 연구자로서 제일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연구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제 예상 질문이 아니라서 지금 당황하는데 지금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 답변이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거. 이런 건 있습니다. HBM을 96년부터 기초했잖아요. 지금에서 알아주지만 그 중간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구비도 없잖아요. 그러면 딴 프로젝트를 중소기업들하고 해서 그걸 통해서 연구에는 완전히 아무도 간섭을 안 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빚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가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적에 연연했다, 연구비 받아갖고 논문 쓰는데 연연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췄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연구비가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쪽 연구를 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거를 털어버렸었어요. 그냥 이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올 때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한 학생들이 고맙고 그래서 실패했다라면 뭐 연구비가 좀 없은 거. 그런데 이제 실패의 기억이 없는 게 내가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갖고 아무런 보상이나 상대적인 거를 신경 안 쓰고 이 길만 왔으니까 설사 AI 시대를 못 만나서 끝났더라도 HBM이 안 떴더라도 저는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감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냈고 그래서 오늘 답은 실패입니다. 예. 이 답을 하는 거에 실패하셨네요. 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지는 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떤 연구를 할 때마다 그 연구의 성과가 보이는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하든 나는 연구비를 많이 받아 돈을 벌어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과정, 그 중간에 실패도 있었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희열이 있어요. 엄청나요. 한 달에 한 번 학생이 뭐 연구 결과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2년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비결은 남들은 실패라고 부를 만한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과정에서 너무 보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보상이 남들이 말하는 돈은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만족감, 행복. 저는 학생이 PPT로 발표하면 단어 몇 마디만 보면 어디까지 생각했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점 하나 그래프에 어디쯤 거 보면 어디까지 생각했는 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배우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와 성공이라기보다는 그게 최고의 지금까지 학생이 저를 뛰어넘을 때, 그 다음에 학생이 졸업하고 찾아올 때, 왜냐면 지도교수 싫으면 안 찾아오거든요. 꼭 찾아와요. 그럴 때 완전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의 멋진 대답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HB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 HBM으로 인해서 제일 빠르게 바뀌고 있는 AI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